is Korea. 단일 연합군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한 전쟁이자 우리나라의 끔찍한 비극 6.25 전쟁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6월 25일을 맞아 71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에는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고 약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이후 해방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많은 피를 흘리며 아픔의 시간을 지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광복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항복하는 것마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독립군은 8월 18일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해 한반도의 수도인 서울을 탈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4일 앞두고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 사실을 전달하고 다음날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독립을 얻어내지 못한 것인데 임시정부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은 일본은 항복마저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며 통탄했죠. 만약 서울 진공작전이 시행되었다 해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보장받긴 어려웠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다는 사실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일제 잔당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정리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가 쪼개집니다. 당시 한반도는 소련 입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위치였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소련을 저지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게 두 국가가 한반도에서 부딪히자 가운데 38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눈 것이죠. 두 국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사뭇 달랐는데요. 소련은 김일성이 국가를 통치하게 두고 군사적 지원을 해준 반면 미국은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이 직접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군 사령관 존 리드 하지가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는 등의 이상한 행보를 보여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영향력을 끼치는 남측은 민주주의가, 소련이 영향력을 끼치는 북측은 공산주의가 자리 잡았고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생기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에선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엔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인데요. 즉 북쪽의 정부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셈이죠. 당시 남한 정부는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지원 아래 군사력을 무럭무럭 키워나가는데 소련으로부터 242대 전차, 200대에 달하는 항공기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가했던 조선의용군 출신을 주축으로 20만의 병력을 양성했죠. 하지만 국군은 전투기는커녕 전차 하나 없었고 한국 광복군 출신의 베테랑 군인들을 주축으로 군대를 꾸리긴 했지만 제주 4.3 사건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만 동원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한반도에서 적화 통일의 야욕을 키우던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계속해서 남침의 허락을 구했는데요. 하지만 소련 입장에선 썩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이 아직 남한을 확실히 압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거기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보유한 핵폭탄입니다. 그렇게 소련은 자신들이 핵을 개발할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다가 이윽고 1949년 8월 29일 히로시마 원폭 2배 위력의 핵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죠. 이제 소련도 미국에 대응할 만한 카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남한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정치적인 문제로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군사 고문단 500명을 제외하고 4만 5천 명이 빠져버리죠. 그리고 1950년엔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선포하며 한반도를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하는데요. 에치슨 라인이란 소련을 막기 위해 구축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기에 침범하면 죽음을 불사하고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서 남한이 빠졌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죠. 미국이 빠졌다고 판단한 소련에겐 더 이상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배후로 소련이 지목되어서 좋을 게 없으니 중국이 남침을 승인하고 북한을 지원해준다면 전쟁을 시작해도 좋다고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공내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북한에게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죠. 그렇게 1950년 6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주말이었고 새벽 4시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입니다. 많은 군인이 휴가를 떠나 있었으며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주말에 일을 안 한다며 전화선을 뽑아두었습니다. 이렇듯 급작스러운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전방은 손써볼 수도 없이 밀리게 됩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젊은 청춘들은 징집되었죠. 심지어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1950년엔 북한의 전력이 남한보다 훨씬 강력했죠. 국군 대부분은 저항도 못해보고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 춘천에서 북한군을 잠시라도 막아내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빠른 서울 점령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국군은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되었고 이 사이에 군을 개편해 북한군의 남하 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죠. 춘천 전투가 있었음에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당했지만 이조차도 벌지 못했다면 결과는 더 암담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로 서울을 절대 사수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방송했지만 그는 이미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피난을 간 뒤였습니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보고받은 미국은 북한의 배후에 소련이 있음을 확신하는데요. 북한이 단독으로 벌인 전쟁이 아니라 소련이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쟁으로 보았죠. 비록 한반도가 에치슨 라인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에 대한 소련의 도전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한국 다음 일본, 그 다음은 미국일 게 뻔하죠. 미국은 곧바로 유엔을 통해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유엔에서 과반수의 국가가 지원에 찬성했고 이후 최초로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편성되어 한반도로 파견됩니다. 이때 국군은 한강 다리를 폭파해가며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려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국군의 힘으로만 북을 저지하진 못하고 유엔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가 먼저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어선에 있던 한 병사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다른 부대는 다 퇴각했는데 자네는 왜 후퇴하지 않았나? 저는 중대장님의 명령 없이 후퇴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삽니다. 이는 메가더 장군과 대화를 나눈 참전용사의 실제 증언이며 이 유명한 일화는 이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등장하죠. 메가더 장군은 이 병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 나라의 자유를 찾아줘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북한군은 국군의 희미한 저항을 격파하며 남으로 계속 전진하는데요. 국군은 패퇴를 거듭하면서 그저 교량을 폭파하거나 도로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서 북한군을 조금이라도 붙잡아두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국군의 노력으로 시간을 번 사이 유엔군은 속속들이 부산항으로 집결했죠. 하지만 이미 한반도의 대부분은 빼앗겨버린 상태였고 북한군은 이제 교통의 요충지인 대구로 진격할 차례였는데요. 대구는 서울과 대전 그리고 부산을 잇는 한국의 주요 도시로 만약 대구까지 북한군의 손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국군과 유엔군이 할 수 있는 것은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어떻게든 대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다부동에서 어떻게든 뚫어내려는 북한과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국군, 유엔군 간의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결과는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을 뚫어내는 데 실패했고 그렇게 북한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적의 사기가 줄어든 것으론 충분하지 않은데요. 반격을 시작하려면 전황을 뒤집을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으로 곧장 반격해 들어가면 아군의 피해만 극심해지죠. 유엔 연합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현재 전황을 뒤집을 카드는 상륙작전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어디에 상륙해야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전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미군은 바로 계획을 수립하며 상륙 후보지를 몇 군데 뽑게 됩니다. 이때 후보로 올라온 지역은 전라도 군산과 강원도의 주문진, 경기도의 인천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점찍었습니다. 어디든 성공하기만 하면 북한군의 급소를 때리는 격이지만 적을 후방과 단절시켜 보급로를 끊을 수 있는 곳으론 인천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죠. 또 인천은 수도인 서울과도 가까워서 전략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인천을 공략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먼저 인천 앞바다는 섬이 많아 굉장히 협소한데 적이 기뢰라도 설치하면 함정이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의 조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썰물시 무려 5km의 갯벌이 생깁니다. 타이밍이 어긋나 버리면 질퍽한 갯벌에 배도 갇히고 병력도 모두 총알바지가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의 예상 성공 확률은 겨우 500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북한도 당연히 이런 극악의 확률을 뚫고 인천에 상륙할 리가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결국 메가더의 강력한 주장에 상륙지는 인천으로 결정됩니다. 작전명은 크로마이트, 디데이는 9월 15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적이 방심하고 있는 곳이라 해도 사전 준비 없이 작전을 시작하면 당연히 실패할 텐데요. 바로 물밑 작업에 들어갑니다. 삼척과 군산 등지에서 적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듯한 포사격을 하고 심지어 영덕에서는 기만 상륙작전을 시행합니다. 기만 작전에 정예 부대를 보낼 순 없으니 어린 학도병들을 작전에 투입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도병이 희생되며 북한군의 시선을 돌리는 데 성공했죠. 그 다음으로 인천의 좁은 현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전사의 모체가 되는 부대, 켈로 부대가 상륙작전 이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인천 앞바다 8미도의 등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상륙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등대를 점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륙작전의 개시를 알리는 사인이었죠. 그렇게 메가더가 이끄는 약 4만 명의 유엔군은 월미도와 인천 해안의 교두보로 상륙합니다.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크게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하고 허리가 잘린 북한군을 몰아내며 북으로 진격하는데요. 그리고 10월 1일이 되자 38선 이북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날을 기념해 지금까지도 10월 1일을 국군의 달로 기념하고 있죠.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였습니다. 북한군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국군은 평양, 원산을 차례차례 점령했으며 누가 먼저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는지 내기하는 것처럼 북으로 내달렸습니다. 북한군은 거의 괴멸 직전이었고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남은 북한군을 소탕하면 통일인 상황인데요.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유엔군들도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겠다며 한껏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압록강 너머로 몰려와 참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만주에 핵폭탄을 투하해 중국을 눌러놓을까도 검토했지만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게 핵 공격은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무려 140만이라는 미친 병력이 한반도로 몰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병력이 밀고 내려오니 제 아무리 미국이어도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통일의 부푼 마음을 뒤로 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패퇴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북동쪽의 장진호에서 미 해병대와 중공군이 맞붙었는데 당시 극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와 더불어 2대 극한 전투라고 불리는 이 장진호 전투는 미군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미친 혹한에서 미 해병의 사단 1개가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되어 전멸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무려 3만에 달하는 병력이었습니다. 이들은 18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피해가 크긴 했지만 마침내 성공적으로 후퇴했으며 여기서 후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12만 명의 중공군을 묶어두며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남쪽으로 피신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막을 순 없었는데요.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이북 지역의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대거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사후퇴와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벌어지죠. 흥남철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 철수 작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지만 큰 피해 없이 철수에 성공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이도 태어나는데 미군은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김치
같이 1에서 5라고 불렀죠. 그런데 철수에 성공했다고 좋아할 순 없었는데요.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빼앗겼고 37도선 부근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이들은 37도선에 급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격에 들어갔죠. 거듭된 패배에 사기가 떨어진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대부터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울프하운드 작전과 썬더볼트 작전이라 불렸으며 꽤 성공적으로 반격에 성공했는데요. 승승장구하며 밀고 내려오던 중공군은 예기치 못한 반격에 충격에 빠졌고 국군과 유엔군의 작은 승리는 역전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기가 치솟았고 결국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죠.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북으로 진격해 서울을 탈환하며 한반도의 허리, 현재의 휴전선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가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1년이 되던 시점인데요. 이후 2년간 의미 없는 소모전이 이어집니다. 전선은 고착되었고 고지 하나를 중심으로 낮에는 항공 지원을 받아 국군과 유엔군이 차지하고 밤에는 기습 공격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이 차지하는 뺏고 뺏기는 힘 빠지는 싸움이 반복됩니다.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도 이런 소모전 중 하나였죠. 그리고 각 나라의 수뇌부들은 휴전 협정에 들어가는데 더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 그만 싸우자는 의사를 내비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분단 상태의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민족 국가로 생존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전쟁은 이미 소모전으로 돌아섰고 미국은 당장이라도 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당시 휴전협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로였는데요. 북한과 중국은 포로를 무조건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포로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자고 했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지낼지를 말이죠. 이 문제로 계속 의견이 맞지 않아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갑자기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협상이고 뭐고 자신은 휴전 생각이 없다며 그냥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리죠. 미국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한국의 재건에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했죠. 그마저도 한국을 제외한 유엔과 북한, 중국의 대표자가 판문점에서 만나 휴전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협정에서 한국이 빠진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과의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없었으니 끼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27일 오전 10시에 휴전협정은 타결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7일 2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는 12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선의 군인들은 고지 하나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간이 지나자 한민족의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육상전투를 중심으로 6.25 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6.25 전쟁에선 당연히 해전과 공중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6.25는 최초의 제트기 항공전이 일어난 전쟁으로 전쟁 초기 미국이 F-80 슈팅스타를 들고 나오며 북한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미그-15를 지원하면서 슈팅스타가 힘을 못 쓰게 되고 이에 미군은 F-86 세이버를 끌고 와서 미그-15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반도 상공에서 제트기가 맞붙으며 전쟁을 더 뜨겁게 만들었고 결과는 세이버의 승리였죠. 또 한국의 운명을 바꾼 해전도 있었는데요. 6.25가 개전하기 전 북한의 수송함이 후방을 뚫을 목적으로 수백의 병력을 싣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함정은 대한해협까지는 안전하게 왔지만 한국 해군의 백두산함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함정이 맞붙었고 백두산함의 활약으로 북한군은 부산까지 오지 못한 채 대마도 근처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북한의 수송선이 부산에 도달했다면 유엔군의 지원이나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도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전투의 결과가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6.25 전쟁의 완벽한 요약본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전투나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영상에서 전부 다루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모든 호국 영령과 동쪽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참전한 유엔 참전국에 깊은 감사의 인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